코로나 국면 속에서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자영업자분들이 거리로 나왔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자영업자들이 게릴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한 공원 주차장에 전국에서 모인 한 차량 80여 대가 집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차를 몰고 부산시청 앞까지 저속 운행을 하면서 비상등을 켜거나 또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전국에서 온 차량 80여 대가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게릴라 차량 시위에 나선 건데요.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 규제하는 거리 두기는 철회하라. 또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건 정부가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량에 이제는 거리 두기를 보이콧한다 이런 문구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자영업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시위에 참가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의 답답한 심정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출까지 쪼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추가 대출은 막혀 있는 상태고 장사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고자 나온 이런 울분을 어디에 어떻게 비 오는 이런 날씨에 저희들이 이렇게 섰던 거죠. 이제 제가 이 업종 한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벌은 거는 이제 다 없어졌고,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힘듭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제로에서 시작하는데요. 자영업자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자영업자 생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시위하는 거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또 시위에 대해서 제한이 따르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의 입장은 뭘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달 14일하고 15일 서울 도심에서도 이 자영업자들이 한 1,000대가량 차 몰고 도심 운행하면서 시위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났는데 하여튼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날 집회가 신고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즉 말하면 감염병 예방법 또 혹은 뭐 집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한 32여 년간 그 일선에서 경찰 직무를 하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직무가 저런 것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어떤 집회 그 현장에 경찰이 나가가지고 그 현행법과 그 서민들의 삶의 어떤 그 괴리 속에서 경찰이 중간에 서 있으면서 받는 어떤 심적 고통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겠네요. 하여튼 뭐 여러모로 참 코로나 때문에 다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에 대해서 그러면 비대위 측 입장은 어떤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차량 시위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거리 두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남에서 게릴라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 후에는 대전, 또 이어서는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부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수도권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벌써 7주째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번 주부터는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단축이 되면서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의 손꼽히는 명소 중 하나인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이 모습은 지난 금요일에 촬영된 건데 주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 지침대로 출입 명부며 온도계도 마련을 하고 자리 간 간격도 넓혔지만 손님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제 과거 이맘때 이곳에서 열렸던 축제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극과 극. 그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네, 같은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까지 저녁에 모일 수 있게 된 이번 주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상황이에요? 네, 아.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영업시간이 당겨지다 보니까 백신 인센티브도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네. 한번 상인분들의 어떤 어려움 호소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인 것부터도 문제가 되고 인원을 둘에서 넷으로 올려주셨다고 해서 손님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18년, 19년도에 비하면 매출이 현재 30% 정도밖에 안 돼. 최소한 10시, 11시까지는 돼야지만이 겨우겨우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1년 넘게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이제 집합 금지와 이제 집합 제한을 받아온 이 업주 입장으로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2년여 가깝게 닫혀 있는 통에 임대료가 약 한 8개월 정도 밀려 있고, 그럼 한 달에 가게 임대료가 300이에요. 사실 듣고 있다 보면요. 이제 한계 상황 그 말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말도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특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이 아예 뭐 영업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제한을 더 이제 받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걸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생긴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영상 보셨지만 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산했는데 네. 곳곳의 자영업자들 역시도 정말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근로 자녀장려금 당겨 지급,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전에 뭘 준다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개시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합의했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1인당 88%까지요. 1인당 25만 원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걸 받은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시를 그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아까 홍남기 부총리 얘기한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은 추석 전에 90%를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더 빨리 지급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까지 줄지 하는 부분을 좀 계산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고요. 추석 전까지 90%를 주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빨리 지원해서 정말 뭐 그 마지막까지 와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좀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석 전에 지원금이 나오기를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은 추석 때 가족들을 좀 마음 편히 만날 수는 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추석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연휴죠, 그렇죠? 네, 뭐 닷새더라고요. 네, 닷새인데 이제 고향을 그러면 방문해서 가족 모임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은 4단계고 지방은 지금 3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확산 추이를 좀 지켜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하여튼 추석 때 이 가족 모임 이거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밖에는 없어요. 뭘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2단계 이하로 낮춰지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이 모임 인원 속에 포함을 안 시키는 제외시키잖아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백신 인센티브 네. 이게 이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추석 이전까지 계속 이어갈 여부는 앞으로 그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정부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일 텐데 이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차표를 끊을까 말까 결정할 거 아니에요, 최재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추석 열차표 예매가 다음 달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달 말부터 죄송합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 기차표 예매가요?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세상에.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현재 창가 쪽만 팔 거냐 네. 아니면 전체 좌석을 다 판매할 거냐. 근데 방역당국의 발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창가 쪽만 이번 달 말부터 판매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중에 전체를 판매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아직 이제 추석 관련돼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2주만 연장해 놨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 단계와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창가만 팔지 왜냐하면 창가만 팔자고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추석에는요. 그 이 평균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요? 2,000명 가까이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공급, 그다음 백신 맞은 비율이 1차 접종은 50% 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차에서 감염됐다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전체를 팔아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아마 추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아하. 정부의 이 거리두기 단계는요. 아직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 있을까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무래도 일단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 때 귀경귀성이 원래 이제 당연했다면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우리 명절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에 뭘 할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4명 중 3명, 그러니까 상당수가 뭐 여행을 가거나 친척 모임보다는 직계 가족들과 집에서 쉬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이유로는요. 많은 응답자가 델타 변이의 확산을 꼽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계속 코로나19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어쨌든 조금 가능하다면 속히 결론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 멀리 계신 부모님들한테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세상에 짐승보다도 못하단 말을 이럴 때 써야 될까요?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갓난 아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어허. 함께 보시죠. 청주의 한 식당 앞입니다. 새벽 3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식당 주변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멈춰서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 남성, 쓰레기통을 뚜껑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잠시 뒤 지금 구급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곧 이어서 파란색 이불로 감싼 갓난아기가 구급 카트에 실려서 긴급하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고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세상에 갓난아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다니요, 김복중 의원님. 경찰이 아마 이제 저 사건을 수사에 착수해서 CCTV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가 유기된 거, 친어머니로부터 유기된 게 3일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방치된 지 유기된 지 67시간이 경과한 겁니다. 그 좁은 그 쓰레기통 속에서 홀로 아이가 방치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는 사투를 벌인 거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네요. 더더군다나 이제 음식점이 그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 수시로 드나들면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근데 그 경우도 아니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발견이 된 거고 네. 인근 그 주민 얘기는 그 어디서 그 쓰레기통 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 뚜껑을 열어봤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발견한 건데 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아이를 유기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후에 무슨 유기치사나 이런 죄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히 제가 볼 때는 그 고의가 존재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유기할 때는 누구네 집 앞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타인으로 하여금 발견돼서 아이를 데려다 기르라는 의도 이런 게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 경우 이제 그 영아 유기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하는데 저 경우는 쓰레기통 그 비저문 그 통에 아이를 넣어놓고 뚜껑을 닫았다는 얘기는 발견되는 것 자체도 차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건 다분히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건 명백히 살인이고 영아 살해 어떤 죄책을 지어야 될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죽음으로 내몬 행위라는 게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67시간이면요. 최진모 예. 보 교수님 거의 사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 아니 저 어린 아이가 그 사흘이나 지금 김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 안에서 갇혀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울었을 거예요. 나 좀 구해달라고. 맞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살려달라고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어떻게 67시간이나 가둬놓을 아우,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저 엄마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 담아놓는 통은 매일 수거를 하지만 여기에 지금 배치된 건 매일 수거를 안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67시간 동안 방치가 된 거죠. 네. 만약에 미리 수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잖아요. 지나가는 분이 그거 듣고 이제 신고해서 구조가 됐는데 네. 구조될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말을 들으면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요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서 아이가 이제 이송된 다음에 몸에 괴사가 일어났고, 아이고. 그 다음에 폐혈증 증세를 보였고 1차 아이고. 수술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수술까지 받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위중한 상태예요. 어머, 어떡해요. 이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이 귀한 생명을 대체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한 겁니까 이게 대체? 세상에 지금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송됐을 당시는 이제 피부에 상처가 있는데 워낙에 오염이 심하고 해서 관리를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염증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고 한번 수술로 거쳐서 좀 오염된 상처들을 좀 조절을 하긴 했는데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지켜보고 추후에 한두 번 더 수술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치료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정말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일단은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누가 저 아이를 저렇게 유기를 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친모였는데요. 일단 친모로 범인이 특정이 되고 다음 날 오전에 친모를 검거를 했고요. 친모에게 일단은 적용된 혐의는 영아 살해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베이비박스라든지 아니면 어느 집 앞에 이렇게 아이를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잘 길러져라 누군가의 손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감염 위험이 있는 저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이를 사실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고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발부한 상태입니다.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친모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유기하셨어요? 아니 왜 유기하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 맞으세요? 혐의 인정하세요? 세상에 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이 땅의 엄마들이 나섰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렇게 67시간을 버틴 기적의 신생아를 위해서요. 엄마들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공기관에서 지원할 때는 근거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서 지자체나 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을 받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엄마들이 뭉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가 먹을 분유나 이런 기저귀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보내주겠다면서 아이고. 현재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십시일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온기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후원 문의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저귀라든지 분유 같은 이제 물품으로 후원을 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후원금을 직접 보내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 기부단체에서 이 아이를 돕는 이제 명목으로 후원 계좌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6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아이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유를 섭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일단은 치료가 좀 우선인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가 상태가 호전이 되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가정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입양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비정한 악마 같은 친모에 대한 처벌은 처벌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 정말로 상태가 호전되면요. 정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성껏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19까지 뭔가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는데 와줄 수 있냐면서 112와 119에 다급하게 연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여자친구가 술을 마셔 기절한 것 같다. 왜 자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여자친구를 옮기려다 머리를 찧었다고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신고를 받고 119가 도착해 보니까 여자친구 황 씨는 쓰러진 상태였는데 아이고. 뇌출혈이 심해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응급실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놨거든요. 세상에. 20일 가까이 뇌사 상태로 지내다 결국 지난 17일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여성은 어쩌다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지금 다치게 된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알고 보니까 신고를 한 이 30대 남성,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한데요. 이 피해 여성이 지인들에게 둘의 연인 관계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런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두 사람은 함께 지인 모임에 참석한 뒤 여성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배와 머리 등에 여러 차례 심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남성은 자신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다음에 거짓으로 사고인 척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아마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못 가누니까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부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찢었다. 즉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여자친구의 머리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건 이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머리 쪽을 직접적으로 폭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허위 신고를 했던 거죠. 근데 저거요. 네. 외력에 의한 거하고 넘어지면서 다친 거하고 이거 다 구분됩니다. 그래요? 거짓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연인 관계를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을 당한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어요. 소중한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분들 얼마나 지금 황망하고 분통 터질까요? 그 얘기, 피해자의 어머니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얘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는 다 내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늦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애진이가 심장지를 당할 정도로 해서 뇌출혈까지 왔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더 파헤치다 보니까 유족분들을 더 분노케 하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폭행을 한 30대 남성, 건장한 체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폭행을 당한 여성은 아주 왜소한 체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그 여성의 집에서 발견된 걸 보면 자기소개서가 있었나 봐요. 그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남성이? 예.
그리고 수영 강사 경험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다쳤거나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두면 얼마나 위험할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당연하죠.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격증이 있으니까. 능력도 그 자격증. 있고, 네.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진 딸이 또는 폭행을 당해서 넘어졌던 딸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빨리 119를 안 불렀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유가족 측에서는 네. 이 남성이 의도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하. 이 여성이 사망하도록 그냥 방치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 폭행을 저지른 남성 입장에서 이 여성을 치료하려는 의지라든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명구조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여자친구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까지 했습니다. 유족분들은 더 기가 차고 지금 분통 터질 텐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한 걔가 우리 아이가 159에 46kg, 7kg거든요. 그런 애를 그 정도로 때려서 대했다? 맞을 때 공포, 맞을 때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아이의 작은 아이가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공포나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사실 못 자요. 애지중지 금지옥엽 키웠던 따님을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보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죠. 딸을 부모가 딸을 잃었다고 하면요. 그건 그 어떤 고통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건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거예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딸이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냐면 사실 최근에 3개월 인턴 끝나고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그 첫 출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 할머니 아이고. 선물 사드리고 아이고. 그게 최근이에요. 최근. 아우, 세상에. 최근에 첫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했던 아이고 너무 착해가지고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던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정말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막지도 못했고 그 아이를 구해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맞아요. 거.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또 이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었나 봐요. 아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간 그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데 경찰 측에서 이게 이제 사망 원인 확인해야 되고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남성 측 잘못된 행동에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기증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결국은 이제 부검도 해야 되고 사망 원인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기증 못 한다고 해서 결국 못 하게 됐는데 네. 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이런 나쁜 짓을 한 이 사람 정말 다시는 이런 짓 못 하도록 좀 격리를 오랫동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정말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분통함을 덜려면 이 가해자가 죄값을 정말로 100배, 1000배로 치러야 될 텐데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경찰이 이 30대 남성을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이제 체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해자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 관계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면서 영장을 기각을 한 건데요. 사실 범죄가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좀 옳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말, 국어를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러분 법원의 판단이 뭔지 아세요? 가해자의 가족과 또 가해자가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굳이 구속 안 시켜도 된다. 구속영장 기각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은 구속영장의 어떤 발부 기준 같은 거는 사안의 중대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잃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상습성, 보복 우려 뭐 이런 걸 기타 전부 합쳐서 하는데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은 일견 일반 국민이 들어가지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이유, 또 구속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사적 보복을 금지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떤 고통에 공감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가해자 그냥 풀어놓으면 피해당한 가족 측에서 사적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이번 사안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네, 네.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이 내용 보면서 화가 난 게요.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네. 그다음에 병원은커녕 장례식장에도 한번 온 적 없고 그다음에 입원하자마자 본인 살려고 변호사부터 선임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이런 부분 네. 그리고 불구속 되고 난 다음에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는 이런 태도 이걸 보면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영장이 기각돼서 활보하고 있다는 게 유족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국민청원 글까지 올렸는데 어쨌든 이 사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 저희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통 터집니다. 성남시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2019년 성남시청 인사팀 공무원이 30대 미혼 여성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시 미혼 남성이었던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A4 용지 12장 분량의 리스트였는데요. 이걸 실제로 보면 이 여직원들의 신상이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51명의 여직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소속과 직급이 명시된 표로 정리가 돼 있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니 공무원 능력 뽐내는 거 이거를 아주 표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신상 미혼 여성들 신상을 쫙 정리했답니다. 최재봉 교수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정신 나간 공무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사팀에 이게 누가 했냐면 당시 행정지원과장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실제 한 사람은 인사팀 차석이에요. 근데 인사팀 차석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시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중에 결혼 안 한 분들 명단을 쭉 적은 거잖아요. 그걸 적어가지고 지금 중간 전단자인 당시 행정지원과장한테 줬고 저 사람이 누구한테 전달한 줄 아세요? 성남시장 비서관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남시장 비서관이면 성남시장하고 친할 거니까 아하. 아부 형태로 준 거다.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네. 아니 본인이 진급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시장하고 친한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남성인데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이 중에 골라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에요? 무슨 상품이에요? 골라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런 정말 안진용 기자님 혹시라도 무슨 잘 볼 요량으로 저 문건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게 궁금해서 이제 당사자에게 취재가 들어갔는데 작성자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인사팀 근무 시절에 만든 게 아니냐고 재차 질문을 했을 땐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간 전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미 원정울프 접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질문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 성남시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작성자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작성된 건데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됐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뒤늦게 한 2년 정도 후에 폭로가 된 건데요. 리스트 받은 즉시 문제 제기하는 건 맞는데 이 전 비서관의 얘기에 따르면요. 그 당시 은수미 시장의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묵살을 당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이걸 얘기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은 시장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사직을 했고 이제서야 이 본안을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뒤늦게 만천하에 공개되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는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내부 인터넷망에 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고요. 한 직원은 지금이 조선시대냐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부끄러움은 성남시 모든 직원의 몫이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받은 동료들에 대해서 보상해줄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파문이 상당할 텐데 지금 성남시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인지를 했고요. 바로 조사 조치 들어가면서 어제 수요일자로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바로 했고요. 조치는 이제 신속하게 취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감사실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수사 의뢰하면 이건 이제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여부는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이제 시 차원에서도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징계 절차는 내릴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문건이 그냥 무슨 이 정도의 이 인원이 있다 그게 아니라요. 사진 붙여놓고 이름 누구누구 몇 살 어디 소속 직급 아주 얼굴까지 다 사진까지 다 게재가 된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근데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 무슨 해프닝 그런 참이 아니라 정말 이 죄질이 나쁩니다. 김복준 의원님. 결국은 실세로 보여지는 총각 비서관한테 미혼인 공무원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주면서 아부떠른 건데요. 아하. 그런데 이게 명백히 이 사람 그 당시 6급 팀장이에요. 직위 해제 시킨 상태인데 이거는 명백히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고요. 네. 당연히 경찰 수사 대상이 되니까요. 아하. 뭐 이 사람은 아마 그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아마 공직 신분 유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